이번 시간은 제6강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나름대로 일정 원칙하에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민사와 형사의 구별은 없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선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그 시스템 하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 말기에는 이 소송이 범람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의 동요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수사기관을 볼까요? 수사기관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가구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가구소, 그리고 야별초, 그 순군 만호부, 뭐 기타 수사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 번씩 텍스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소입니다. 가구소. 한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구소는 가구옥이라고도 했다 하는 것이고, 수도인 개경에 설치된 기구인 1076년도에 개경에 설치된 기구인데 기록상으로는 가구사, 가구별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록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구소는 단순히 죄인을 잡아가두는 기능을 넘어서서 재판과 처단까지도 집행도 같이 담당했고, 또한 도적의 퇴치라는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형옥기관이었다. 이건 이제 이 가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고려시대 수사기관 첫 번째로 가구소라고 하는 기관,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잡아가두는 기능을 넘어서 재판과 처단까지 담당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야별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야별초. 야별초는 고종 때의 집권자 최후가 도성 안에 도둑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데, 처음에는 개성에서 밤에 성안을 순찰하게 해서 나중에는 도둑의 무리가 전국에서 발호함으로 각도로 확대하였다. 그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고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니까 좌우별초로 나누어서 편성하였는데, 이 좌우별초는 도둑 잡는 것뿐만 아니라 몽골의 침입이 있자 몽골군과도 공을 세웠다는 거죠. 또한 몽골군과 싸울 때 포로가 되었다 탈출해온 자들을 모아 또 하나 별초로 신의군을 조직하고, 요 좌우별초 합해서 삼별초라 하였다. 예전에 뭐 삼별초해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별초해난. 그런데 이 야별초라고 하는 게 나중에 좌우별초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신의군하고 합쳐져서 삼별초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로 나눠지고 신의군과 합쳐져 가지고 이제 삼별초로, 이렇게 삼별초라고 하는 집단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순군만호부라고 있습니다. 순군만호부. 이것도 이제 야간 경비를 위해서 두어진 것 같아요. 1277년도에 개성의 방도, 도둑을 방지하고 야간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몽골의 제도를 본떠 순마소를 설치한 것을 1300년에 확대 개편해서 순군만호부로 이름 바꾼 거죠. 순마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순군만호부로 이제 바꾼 겁니다. 이전에 이제 술라군 하던 게 있어. 도성 순찰 돌구는 게 술라군이죠. 단순한 치안기구였으나 도둑 체포와 금난, 사물을 관장하고 찾아 변질된 이후에는 민간인이 서로 다투는 사건과 소나 말 살해 사건은 물론 실제로 권한을 넘어서 전토, 노비에 관한 소송까지도 관장하였다. 이게 이제 순군만호부의 변모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도둑 방지하는 거, 야간 경비, 순찰 이런 거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민간인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사건, 토지, 토지 이런 거, 노비 관련된 소송까지도 관장하는 이런 기구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순군만호부. 금군, 근위 또는 출정군으로도 활동하였고, 형옥까지 담당해서 조선시대 의금부로 발전하게 된다. 아주 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순군만호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기타 경찰기구로서 금호위를 들 수 있습니다. 금호위.
금오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유기의 하나로서 개경을 순찰 점검하는 경찰 임무를 맡은 기구였다는 것이고, 장터나 번화가 또는 우범지대에는 검전군이 순검토록 하였는데요. 아주 정기적인 순검의 임무를 띠고 있는 군단이 금오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검,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것. 또 영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영령. 요거는 이제 금오위 소속된 조직인데 복역 중의 죄수를 지키는 감독군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된다. 금오위 안에 이제 영령이라고 또 있었다는 거죠. 또한 위아라고 있었는데, 위아. 고려시대의 현위를 장으로 하는 지방기구인데, 현, 내의 비행, 범죄의 방지와 그리고 시한 불안 지역에서 질서의 범위 유지 임무를 담당했다. 위아라고 하는 이런 조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앙군은 2군 6위로 되어 있고 지방군은 나눠져 있는데 2군 6위, 6위 중에 뭐 좌우위, 신호위, 홍위, 금오위, 전우위, 감문위 이렇게 있는데 금오위라고 하는 경찰부대가 있죠. 요거 경찰부대 2군 6위 중에서 2군은 이제 국왕의 친위부대고 6위가 있었는데 6위 중에 경찰부대로서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수사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재판기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재판기관은 중앙재판기관과 지방의 재판기관을 나눠볼 수 있는데 중앙재판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의형대입니다. 의형대. 그리고 이제 형부 그리고 어사대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텍스트를 볼까요? 고려시대에는 태조 때부터 중앙의 재판기관으로서 의형대를 두었다는 의형대. 의형대는 이제 법률에 관한 사항과 재판을 관장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상서성에 형부를 두었습니다. 현재의 법무부에 해당되는 기구인데, 형부는 법률, 사송이라고 하는 이제 민사소송의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옥, 노예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으며 종일품의 판사가 관장하였다. 이는 추관, 형관, 전법사 등을 고쳤다가 후에 형조로 바뀌었고 조선조까지 계승되었다. 이 형부라고 하는 기구가 명칭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관지 이건 형법 관련된 내용을 추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관지, 추관, 형관, 전법사. 요게 이제 형조를 의미하는 그런 형부를 의미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추관, 형관, 전법사.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에 형조로 바뀌었다가 조선조까지 계승되는 겁니다. 또 어사대, 이건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사원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찰 통계단속 업무를 행하였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부입니다. 형부는 고려시대 법률, 사송, 상원은 범죄자에 대한 심의, 형사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도 중앙관청을 얘기합니다. 육부의 하나로서 태조가 태봉의 제도를 본받아 의형대를 형관으로 고치고 의형대, 형부의 전신이 의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관을 고치고 어사, 시랑, 낭중, 원해랑 등을 두은 데에서 비롯한다. 형부는 1275년에 전법사로 개칭되었고 관직의 명칭도 상서는 판소로, 시랑은 총랑으로, 낭중은 정랑으로, 원해랑은 좌랑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형부에서 다시 또 전법사로 또 바뀝니다. 의형대, 형부, 전법사. 역할은 종래 형부와 같았지만 왕과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법 집행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1298년에는 형조로 바뀝니다. 형조. 그러면서 이제 그 명칭들도 판서는 상서 이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바뀌는 거죠. 그 후에 다시 이제 언부로 고치고 기관, 감전석, 도관, 전옥서를 병합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친 이름이 바로 전법사입니다. 전법사. 그러다가 또 형부로 복구가 되죠. 근데 또 다시 공민왕 때 전법사로 바뀌었다가 2부로 그리고 다시 전법사로 그리고 형조로 고치게 된다. 공양원년입니다.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는 형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사대입니다. 어사대. 어사대는 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라 진흥왕 때 설치됐는데 고려의 어사대는 이러한 신라 전통 위에 당나라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의 정치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조직된 것이다. 어사대의 법제상 주된 기능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해 백관의 부정과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사대의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중소문화성의 간관인 낭사와 상호 불가분한 관계에서 직무가 수행되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본래 임무의 봉박, 간쟁, 시정론집, 서경 뭐 이런 업무가 추가가 된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사대 관원에게는 불체포, 불가범, 면제 등의 특권과 여러 은전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도관입니다. 도관. 도관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을 관장했다 하는 거죠. 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었고 도관에서는 쟁송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소송의 난패, 특히 노비와 관련된 송사의 문제점과 송사를 줄이기 위한 방책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고안을 했는데 다음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에서 각종 제도와 법을 만들고 관청을 설치해 직책을 분담하면서부터 각 업무를 담당한 관청들이 모든 복잡한 일을 사례에 맞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 폐해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폐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쟁송 문제입니다. 현재 관하에 들어온 문서들을 살펴보면 근거로 제시된 것이 모두가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아득한 일을 끌어낸 것으로서 소송의 발단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근거가 됐던 건 예전에 수백 년 전 거를 끄집어내서 소송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근래 사람들이 법을 공부하지 않아 선왕이 정한 법과 제도를 까마득히 모르는 형편이니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이로 말미암아 법리에 어긋나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은 이때는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조령을 새롭게 고쳐 사람들의 이목에 익숙하게 하지 않을 경우 쟁송의 폐단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음 종목별로 견해를 밝힙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쟁송하는 자들이 혹은 서로 다투고 혹은 양민님을 호소하는 사안을 많을 경우 10년이 넘고 적을 경우 5, 6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청에서 아무리 정당하게 판결을 내렸다 해도 강한 자는 계속 고집을 부려 그대로 권리를 행사하면서 듣지 않으며 약한 자는 원만과 억울함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통해 쟁송이 날로 번잡해지고 간특한 거짓말의 날로 기승을 부립니다. 바라옵건대 금으로는 판결을 내린 뒤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자와 면천한 뒤에도 풀어주지 않는 자는 형조로 하여금 관련 문서를 상세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토록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요 지금 그 도관에서 올린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쭉 보시게 되면 당시에 그 소송이 범람하게 되고 그 소송의 문제점이 뭔가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송에 문제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래된 것을 끌어다가 쓴다는 거죠. 오래됐던 거. 100년도 넘고 200년도 더 된 거를 그걸 마치 그 이유로 삼아서 지금 재판하는데 그거를 파헤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 고려시대 때에서 소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문권을 중요합니다. 서증. 그럼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느냐? 문서로 입증, 오늘날도 이제 소송안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문서 내용을 통해서 입증하는 건데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문서 같은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기질이 강하고 기질이 약하고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문건이 있느냐,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서증 이런 걸 통해서 재판하자, 결과를 가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도관에서 임금한테 건의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텍스트로 와서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관청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양측의 문건을 읽어보고 상세히 신문해 양측이 말을 다하고 옳고 그름 명백히 밝혀진 연의 판결을 내 방을 써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 간악한 자는 구원을 받을 욕심으로 관전의 면제에서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자가 있으면 헌사로 하여금 관원으로 하여금 헌사
양측의 문건으로 시비를 따져보게 하려 할 것이 정당한 판결에 비방하는 자를 엄중히 징벌하고 만약 판결에 잘못이 있으면 담당 관리를 문책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문건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해라. 그 이후에 이제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많으니까 노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물 추변도감 요걸 두었는데 이건 노비의 해방 면천 소송 따위 일을 맡아보던 기구입니다. 그 밖에 특별 기구로서 전민전정도감, 인물추고도감, 화자거집전 민추고도감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형인추정도감 요런 기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이제 지방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기구는 무엇이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행정관청에서 이제 했습니다. 사법행정이 분리되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서울인 개성에서는 이제 개성 부윤이 공양원 때부터 모든 민사 사건을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행정 조직의 우두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개성 부윤이 이제 재판을 담당했을 수가 있습니다. 서경은 이제 분대가 행하였고 분대는 이제 나누어서 파견된 중앙에 있는 조직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소 형태로 나누어서 파견된 겁니다. 서경에는 이제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지방은 유수관, 부사, 지주, 현령, 감무, 동서의 추진에는 각기 병마사가 제1심 재판을 했으며 안염사, 안찰사, 관찰사, 양계 병마사는 제2심 재판 기관이었습니다. 각 도에 파견되는 안무사, 순무사, 연무사도 민사사건의 상급 법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상급 심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사람들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그 제2심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 결정 내려지고 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2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계수관이라고 있었는데 계수관 이거는 이제 그 삼경사도부 팔목 이런 큰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을 통틀어서 이제 계수관이라고 이제 포괄적 개념으로 쓴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제2심의 재판기관 역할을 했다. 성종 때는 각도의 전운사, 물건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형정사무를 관장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방관들이 이제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들이 그 직접 재판을 하질 않아요. 그 요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 이런 데서 그 지적을 합니다. 지방관의 역할 중에서 이 형정 업무가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향리들한테 아전들한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고려시대 때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재판 업무는 자기가 법률 지식 딸리고 잘 모르니까 향리들을 시켜. 그러니까 향리들을 시키게 되면 과연 이게 그 진정한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루어졌겠느냐. 대충 또는 어떤 사람 뇌물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향리가 주된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사 재판 절차입니다.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사 재판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토지 관련된 거, 상속 관련된 거, 노비와 관련된 거. 근데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제 민사 재판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애매모호한 또 둘 다 성격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힘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제 명확한 것은 이제 토지 관련된 거, 전토, 노비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민사소송적 성격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고려 말기에 이런 거 설치하게 다시 도관을 설치했고 전민변정도감, 인물추변도감, 정치도감 이런 특별기구를 또 설치해서 재판을 담당하게 합니다. 소송 주체는 누구냐? 소송 주체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원고하고 피고가 되는 것이죠. 그 원고는 원고인이라고도 불렀고 원고와 피고를 같이 부를 때는 양조 또는 양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원고와 피고를 같이 부를 때는 원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양조 또는 양변. 노비 소송이 또 많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비 소송. 그러니까 노비도 소송 주체가 당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의 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시가 되느냐? 소장이라고 하는 말을 제출함으로써 소송 개시가 되지 않겠어요? 당시에도 조선시대 때도 소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소장을.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소지라고 불렀을 것 추정된다. 소지. 그리고 이제 그 소지에 이제 원고 피고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상대방 피고를 법정으로 불러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은 그 소송하면서 피고를 관청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안 오겠다면 뭐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고를 관청으로 데려오는 거, 재판정으로 불러오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와서 끌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피고 마음대로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피고를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도 당시에는 있었던 거. 그래야 이제 소송이 개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재판 관할이 이제 자기가 피고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하는 그 관청에다 이제 소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재판 관할권이 없는 곳에다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그거를 이제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지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본래 재판 관할이 아닌 서울로 와서 소송을 하는 자가 이제 많았다. 이를 이제 임금이 금하는 임금 명이 내려지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번 내용 볼까요? 지방에서 노비 문제를 두고 송사를 벌이는 자들은 관례상 마땅히 수령과 안념사를 찾아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도 간특한 자들이 권세가에 기대어 송사를 경관으로 옮겨달라고 청탁하여 송사의 상대편으로 하여금 양식을 싸가지고 멀리까지 오게 한다. 그모로는 해당 지역의 수령 및 안념사가 모든 관련 송사마다 처리하게 하고 소임 외의 별함 따는 특별명령을 받은 관리를 얘기한다. 별함이 처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지방, 그 지역에 관할관이 있으니까 그 관할관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라 이겁니다. 굳이 관할관이 아닌 서울에 와가지고 재판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진행은 어떤 식으로 행하셨느냐? 재판 진행은 먼저 당사자의 법정의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변론 및 증거조사 절차를 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판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로부터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미의 감결. 이거는 이제 감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수락하여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얘기합니다. 이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판결 문안은 두 부를 만들어 하나는 승소자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판결 내리면 그것을 방에 걸기도 하였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재판 주장은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변론 및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려시대의 재판 절차하고 오늘날의 재판 절차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이걸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 그런 당사자주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채택되었다는 겁니다. 변론주의. 변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 사실상의 주장, 그리고 증거 제출 이런 것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변론주의라고 하는 걸 써요. 내용을. 당시에도 소송 관련된 자료, 증거, 자신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거 이거를 당사자들이 해라 하는 거 이거는 오늘날과 거의 흡사한 그런 법 시스템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기 보면 감결, 판결을 수락해서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오늘날에는 판결 내려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강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집행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민사 사건 같은 경우. 만약에 그 판결이 떨어졌는데 판결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이행을 위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행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다. 그리고 이제 판결 내려지면 판결문을 두 부를 만듭니다. 하나는 승소자에게, 다른 하나는 관청에서 보관하도록 해라. 승소자가 갖고 있고 또 방에 붙이기도 했다. 요 아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판결문 당사자들이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승소자가 한 부, 그리고 관청에서 한 부, 이렇게 두 부를 만들어서 보관했었다.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요 책에는 당시 재판정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 고려의 정사가 간편한 것을 숭상하므로 소송의 문서 같은 것은 간략하게 하여 글로 기록하지 않는다. 관부에서 일을 다스릴 적에도 앉아서 책상에 의지하지 않고 다만 걸상에 앉아서 지휘할 따름이다. 아전이 안독, 공문서를 얘기합니다. 안독을 받들어 무릎 꿇고 앞에서 아르면 웃사람은 듣고 즉시 비결, 이건 관부 판결문을 얘기한다고 하되, 비결하되 뒤에 상고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일이 없고 일이 끝나면 버리고 문서 창고를 마련하지 않는다. 이거 기술하고 있다. 이걸 이제 고려 도경에 나오는 그 송나라 사람이 이제 와서 이제 재판정을 구경하다가 아마 이런 그 소위 여행문 같은 거를 아마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재판하는 모습, 소송하는 모습을 이제 나름대로는 재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뒤로 남겨놓는 일 없고 일 끝나면 버리고 문서 창구를 마련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그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아마 기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민사재판에서 그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것은 뭐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문권의 쓰임 바대로 시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권에 쓰인다. 문권이라는 계약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쓰인 바대로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서의 내용이 무언가, 소위 얘기하는 오늘날의 서증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는 얘기죠. 문서에 쓰여진 대로 심판하라, 재판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권이 재판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사 형법지 소송에서는 문권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헌사로 하여금 양측의 문권으로 시비를 따져보게 하여, 문권으로 시비를 따져보게 해서 비교해보라는 것. 또 부조전, 조상으로부터 전리된 부조전이라고 그러는데, 부조전으로서 관계 문서가 없을 경우 적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주게 하라. 그러니까 문서에 의해서 입증할 수 없으면, 원칙이 적장자 우선이면 이렇게 적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주게 하라. 전해오는 명확한 문건이 없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아래 관부에서 아마 올린 거겠죠. 임금에게. 문건이 없으면, 그러니까 문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재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에서 입증할 수 있느냐. 단지 증인에 의한 증언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문서로서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당시에도 고려시대 때에 있어서도 문서의 중요성을 아마 간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권에 의한 재판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원칙을 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속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다. 왜냐하면 소의 결과, 소송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계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민왕 5년에는 5결 종 3도, 3결 종 2도. 그 5번 중에 3번이 승소하면 승소한 것을 본다 이겁니다. 3번 중에 2번 승소하면 승소한 것을 보겠다. 마찬가지 그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5결 종 3도는 5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승소가 3번인 쪽을 따르라. 3결 종 2도는 3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승소가 2번인 쪽을 따르라. 그래서 소송이 무제한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똑같은 거 해가지고 재판하고 또 소송지 소제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 5번에 3.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3판 2승.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의 방법도 이게 중요한데, 신문의 방법은 이제 그 5청이라고 하는 것. 말, 안색, 호흡, 눈, 듣고, 보고, 뭐 이런 걸 이제 중요하게 여겼어요. 한번 볼까요? 5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고의 말, 그걸 4청이라고 합니다. 안색, 색청, 호흡,
기청을 살피고 정황을 들어보고 이청, 눈으로 보는 목청 등의 방법으로 신문하였다. 사청 뭐냐? 말하는 걸 살피는 것으로 정직하지 않으면 말이 번잡스러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말이 번잡스럽다. 말이 많아지고 자꾸 부연에 설명하게 되고 이런 건 아니냐. 그래서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봐라 하는 겁니다. 색청, 그 사람의 안색을 살펴라. 정직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것이다. 뭐 이거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거짓을 얘기하는 자 얼굴 붉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 안색을 살펴라. 기청, 숨 쉬는 거 이거 살피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숨이 차서 헐떡거릴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숨이 찬 거짓말하면 숨이 가쁘다. 그런 걸 한 본 것 같아요. 이청, 듣는 것을 살펴라. 정직하지 않으면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의심할 것이라 봤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듣는 걸 한번 살펴라. 정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목청, 눈목자입니다. 눈동자를 살펴라. 정직하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릴 것이다. 그래서 이 재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이 오청, 요거를 이제 살피면서 재판을 해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